평일 한낮에 울린 20대 여성 박모 씨의 휴대전화. 발신자는 엄마라고 표시됐습니다. 따로 사는 엄마의 안부 전화쯤으로 여기며 수신 버튼을 누른 박 씨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다짜고짜 납치돼 있다, 살려달라는 여성의 다급한 울먹임이 들려온 겁니다. 엄마라고 딱 떠서 받았는데 흐느끼는 소리로 큰일 났다, 엄마가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하더라고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갑자기 모르는 남자로 바뀌었습니다. 엄마를 납치해 고문하고 있다며 3천만 원을 보내라고 협박했습니다. 박 씨가 돈이 없다며 계좌까지 보여주자 범인은 대뜸 알몸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너가 네 몸으로 떼워라 이런 식으로 전개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몸으로 어떻게 떼워요? 물어봤더니 카톡으로 영상통화를 걸라고. 미심쩍었던 박 씨는 남자에게 엄마와 같이 있다는 걸 확인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피 흘리는 손 사진과 함께 평소 엄마가 쓰던 걸로 보이는 중년 여성의 스카프 사진이 전송됐습니다. 혼란스러운 통화가 15분쯤 이어지던 중 진짜 엄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 좀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피싱으로 불리는 전화 사기인 걸 알아차렸습니다. 곧바로 전화를 끊은 뒤 수신 기록에서 엄마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러봤더니 또다시 그 범인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통화 기록에서 엄마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아저씨가 다시 받았죠. 그래서 제가 다시 끊고 엄마의 원래 번호를 쳐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받더라고요. 네. 범인은 어떻게 엄마의 전화번호를 감쪽같이 도용할 수 있었을까? 알고 보니 010 식별번호를 뺀 나머지 8자리가 똑같으면 기존 저장된 이름으로 발신자명이 뜨는 원리가 악용됐습니다. 엄마 번호와 8자리가 같은 국제전화번호를 만들어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나라별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8자리나 9자리 정도를 의미 있는 번호라고 생각을 해서 뒷자리가 같은 경우를 그냥 같은 번호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특히 박 씨가 쓰는 아이폰 기종은 전화가 오면 발신자 이름만 뜨고 번호는 표시되지 않다 보니 쉽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신자 표시에 허점을 노린 신종 범죄. 범인은 엄마와 딸의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모녀 관계인 것까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평소에 이제 개인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거나 해킹을 해서 가지고 있거나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를 걸면 딸을 납치했다. 딸에게 전화를 걸면 엄마를 납치했다. 이런 식으로 그 시나리오대로. 60대 남성 강모 씨도 지난 1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확인해본 가상화폐 계좌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5년 넘게 모아온 2억 7천만 원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내가 어이가 너무 없어가지고 정말 머리가 하얘지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사람이 뭐 그런 상황을 갖다 처음 당해보니까. 남은 코인은 고작 8만 원가량. 사실 내 노후 자금의 한 70~80% 되는 금액인데 파악이 안 되고 너무 황당하게 당해가지고 지금 매일매일 좀 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그냥. 30대 회사원 김모 씨도 하룻밤 사이 코인 100여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오류인가 뭐 이제 그래서 여러 번 껐다 켜고 봤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엄청 황당하죠. 저는 이런 거 안 당할 줄 알았어요. 거의 600원 했어요 지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두 피해자 모두 코인이 사라진 날 새벽 휴대전화가 먹통이 됐습니다. 파란 바탕에 유심 모양의 칩 모양이 그림이 떴다가 사라지면서 핸드폰이 잠시 그냥 정지된 상태였거든요. 와이파이만 되고 통신이 안 된다. 이상하다. 핸드폰 1년 썼더니 고장이 났나? 그냥 그러고 껐다 켜고 그러고 카카오톡이 다른 데서 접속했다는 게 떴어요. 단말기 소유주의 정보가 담긴 유심 칩이 새 걸로 바뀌었다는 중국어 메시지에 이어
카카오톡 비밀번호가 변경됐다는 메일까지 날아왔다고 합니다. 김 씨 명의로 된 같은 전화번호의 스마트폰이 어디선가 새로 개통된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이걸 누가 빼갔으면 처음엔 남편도 혹시 유심 뺐어?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저희 남편이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집에 안 들어온 날도 있단 말이에요. 이 같은 피해는 경찰에 신고된 것만 30여 건. 공교롭게도 모두 KT통신 이용자들입니다. 피해자들은 KT의 유심칩이 복제된 것 같다고 통신사에 항의했습니다. KT 측은 유심 자체를 복제할 수는 없고 피해자 유심칩이 다른 단말기에 장착됐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 모두 유심칩을 빼거나 잃어버린 적이 없고 악성 코드를 다운받거나 수상한 문자 메시지를 클릭한 적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KT 대리점이 해킹돼 고객 정보가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피해자들이 가입한 대리점들 역시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 공격을 심 스와핑 이렇게 얘기하죠. 심 스와핑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발견된 게 이번이 처음인 거지 외국에서는 많이 보고가 됐던 건이고요. 가장 일반적인 심 스와핑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내가 공격하려는 사람의 개인 정보를 일단 수집을 해요. 그래서 그 대리점에 가서 그 사람인 것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럼 재발급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심카드에 고객 정보를 넣어서 준단 말이죠.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석 달째 아직 용의자 윤곽도 못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말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거실 월패드 해킹이 가능하다는 국내 아파트 700여 곳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아파트 거실벽에 달려있는 월패드는 주로 현관의 방문자를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 장착된 카메라로 경비실과 영상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치가 해킹에 쉽게 뚫린다는 아파트 목록을 누군가 유포한 겁니다. 문제의 목록에 포함된 수도권의 한 아파트.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보안업체와 함께 월패드 해킹을 시도해봤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월패드 작동 권한이 죄다 해커의 노트북으로 넘어옵니다. 해커가 거실과 안방 전등을 마음대로 켰다 끄기도 하고 실내 희망 온도를 조절해 보일러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월패드에 달린 카메라를 켜서 집주인 몰래 거실을 촬영하고 녹화한 것도 가능했습니다. 화장실 드나드는 모습까지 그대로 화면에 담깁니다. 집안에서 나누는 대화 소리도 녹음됩니다. 누구에게 감시받고 사는 삶, 너무 이렇게 오픈된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겼죠. 아파트 현관문도 주인 몰래 열 수 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 없이도 월패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해킹 흔적이 전혀 남지 않아서 누군가 집안을 훔쳐보거나 집에 드나들어도 알 길이 없습니다. 전기 사용량을 0으로 조작해 요금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네트워크 지식만 있으면 되는데 그냥 유튜브에서 나와 있는 정보를 보고 프로그래밍 쪽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친구들은 충분히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한 집이 털리면 아파트 중앙 서버는 물론 다른 집들도 모두 해커 소나기에 들어갑니다. 아파트 각 가정의 월패드가 단일망으로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월패드만 문제인 게 아닙니다. 전 세계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비추고 있는 한 해외 불법 사이트. 우리나라 CCTV들도 2,000개가 넘습니다. 태권도 학원 영상을 클릭하자 교사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어린이들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성인 마사지 업소에 드나드는 사람들도 생중계되고 있고 한 약국 CCTV로는 누가 무슨 약을 사러 왔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대전의 한 빌라 복도에 설치된 CCTV엔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힙니다. 현관문에 붙은 호스를 확인한 뒤 CCTV 정보에 표시된 건물의 위도와 경도, 우편번호까지 손에 넣으면 아무나 이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집을 비운 시간에 내가 뭐 집을 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뭐 굉장히 겁을 주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외국에 서버를 둔 한 SNS 대화방. 자신의 여권을 펼쳐들고 있는 남성들의 사진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얼굴과 이름, 여권 번호 등이 선명합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등 국적도 다양합니다. 코인 거래소에 가입할 때 찍도록 하는 본인 인증용 사진들이 유출된 겁니다. 거래소 신분 인증하잖아요. 거래소가 직접 털려가지고 이것들이 지금 놔두는 것 같거든요.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또 다른 대화방엔 한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쉴 새 없이 올라옵니다. 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 이름과 주소에 휴대전화번호까지 웬만한 정보가 다 있습니다. 신용카드 정보를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는 대화방도 있습니다. 방 이름에 달린 물고기 모양 표시는 신용카드 정보를 판다는 그들만의 암호. 그 아래 숫자는 이런 개인정보가 매일 몇 개쯤 업데이트되는지 알려줍니다. 샘플을 보여주고 예를 들어서 밑에 쓰죠. EM이라는 거는 이렇게 된 데이터가 2만 개를 가지고 있다. 별도로 이제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야죠. 이런 SNS 대화방들은 해킹 정보들이 무차별 거래되는 일명 블랙마켓. 서로 검증된 사람들끼리만 이 비밀의 공간에서 은밀한 거래를 하는 겁니다. 한 방에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1000명이 넘기도 하는데 경찰 같은 수상한 사람이 보이면 강제로 쫓아내고 서로 아이디를 공유합니다.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각종 피싱 범죄 도구와 수법들까지 사고팝니다. 해킹된 페이스북과 구글 아이디를 판다는 광고는 이미 흔한 지 오래이고 애플 아이디를 개당 6위안, 우리 돈 1,100원에 파는 쇼핑몰도 있습니다. 이걸 사려면 어떻게 접근해요? 여기 있는 모든 거는 다 이제 개인 메시지로 다 해커가 직접 대화를 해야 돼요. 스트레이트는 한 보안업체 직원을 통해 블랙마켓에서 활동하는 해커에게 말을 건네봤습니다. 코인 거래소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거래소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계좌번호 모든 정보 있어요. 직접 해킹해서 얻은 겁니까? 모든 정보는 사이트를 해킹해서 뽑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는 이번 주 화요일에 뽑은 겁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결제는 주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합니다. 가격은 정보의 질에 따라 천차만별, 개당 1,000원에서 수십만 원에 달합니다. 이 정보들은 다 진짜일까? 한 자동차 보험 가입자 해킹 명단에 나온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주민번호와 주소 등을 묻자 본인이 맞다며 당혹스러워합니다. 뭐가 해킹됐어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가끔 네이버니 아이디가 자꾸 해킹돼서 휴대폰으로 다 확인해야지 로그인되니까 바꿔놓긴 했는데 누가 그렇게 해킹을 한 거예요? 누구든 자신의 개인정보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걸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고 전화를 하면 피해자들이 속지 않기 때문에 전화 받는 사람의 이름 나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피해자 정보를 이제 데이터베이스 DB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파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거를 또 이제 중국 메신저 라든지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